600년 전 동아시아 한 왕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대한 이웃나라의 문자를 버리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주변국들은 비웃었죠. 미친 짓이다. 문명을 거스르는 행위다라고 말입니다. 당시 지배층조차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오늘 전 세계가 그 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특별 강좌를 개설했고 소르본 대학교에서는 신입생이 3배 증가했습니다. 도쿄 대학조차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BBC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고 CNN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600년 전 그 왕은 오늘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대체 그 왕은 무엇을 본 겁니까?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은 왜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베이징으로 날아갔습니다. 2025년 11월이었죠. 저는 에드워드 레이먼드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언어 문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5년간 한자 문화권을 연구했죠. 중국이 중심이고 한국과 일본은 그 주변부라고 믿었습니다.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베이징 국제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중국 학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동양 문화의 미래라는 포럼이었죠. 한 중국 교수가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한류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곧 사라질 겁니다. 장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 하나가 떠올랐죠. 한국 문화 수출액 520억 달러. 중국 문화 수출액 87억 달러. 6배 차이였습니다.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죠. 중국 학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오류입니다. 누군가 외쳤지만 데이터 출처가 화면에 떴습니다. 국제무역기구 공식 통계였죠.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25년간 믿어왔던 지도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난징루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이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중국 전통복이 아니었습니다. 노점상들은 한국식 떡볶이를 팔고 있었죠. 간판에는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자기 나라 문화가 아닌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겁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문화 심리학자를 만났습니다. 상하이 대학교 교수였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의 불안은 열등감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이라는 창으로 동양을 봅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광고판에서 포스터 하나를 발견했죠. 한글 문화전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사운드 오브 프리덤 훈민정음. 자유의 소리. 저는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왜 문자와 연결되는 겁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동양의 중심은 이미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중국이 두려워하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포스터 속 자유의 소리라는 문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뒤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공항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느껴졌죠. 25년간 수많은 문자를 연구했지만 이 문자만큼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구조를 가진 글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는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모든 간판과 표지판이 한글로 쓰여 있었고 그 글자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이 문자는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용산에 위치한 그 박물관은 웅장하면서도 단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유리관 속에 보관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로서 수많은 고문서를 봐왔지만 이 문서만큼 제 가슴을 뛰게 만든 것은 없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서문의 첫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 한 문장 속에 담긴 의미가 제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세종이라는 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문명 체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문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건 문자 창제가 아니라 문명의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인 연구원이었죠. 그는 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다가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중국 한자를 배우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현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하셨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화적 독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문명사적으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었죠. 저는 다시 해례본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 발성기관을 본뜬 글자의 형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이건 15세기에 만들어진 게 맞습니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1443년에 창제되었고 1446년에 반포되었습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죠. 당시 중국과 조선의 지배층은 이 문자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문자 속에서 한 왕의 영혼을 보았다. 세종은 600년 전 이미 중국을 넘어설 미래를 보고 있었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자유선언서였고 문명의 독립선언이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문화는 거대했지만 복제의 역사였고 한국의 문화는 작았지만 창조의 의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저는 한국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묘한 장면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죠.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셰프들이 요리 대결을 펼치는 리얼리티 쇼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셰프가 동파육을 만드는 장면이었죠. 동파육은 명백히 중국의 전통 요리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댓글창을 열어보니 외국인들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한국 요리 정말 맛있어 보여요. 한국 음식 문화는 정말 대단해요. 언젠가 서울에 가서 이 요리를 꼭 먹어보고 싶어요. 그들은 동파육을 한국 요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소셜미디어를 검색해봤습니다. 예상대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저건 우리 음식이다. 왜 한국 요리라고 착각하는 거냐? 동파육은 송나라 시대부터 내려온 우리의 전통이다. 수천 개의 항해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여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셰프의 창의적인 재해석이라는 평가가 더 많았죠. 저는 그 순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전파력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국은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수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는 대부분 중국 내부에 갇혀 있었죠. 반면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그리고 이제는 K-푸드까지.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가 소비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고 유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주최하는 비공개 세미나에 초청받았기 때문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중국의 저명한 문화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 학자가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는 우리를 믿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원조인데 왜 한국이 주목받는 겁니까? 다른 학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원조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이제 우리의 주장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당혹감과 불안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문명 국가가 작은 한국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중국은 크지만 닫혀 있다. 한국은 작지만 세계를 열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내수 시장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 세계로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은 시장 때문에 처음부터 세계를 겨냥할 수밖에 없었죠. 그 차이가 오늘날의 문화 역전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창밖의 베이징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문명의 역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언어로 동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돌아온 저는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문화 연구 정례회의가 열렸기 때문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동료 학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경험한 일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중국마저 긴장하고 있을 정도죠. 그런데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한 교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레이먼드, K컬처는 그저 일시적인 트렌드일 뿐입니다. 10년 뒤면 사람들은 다른 것에 열광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학자도 거들었습니다. 중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문명 국가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잘해봤자 그 그림자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저는 그 말에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혹시 제가 한국이라는 현상에 너무 빠져든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데이터를 다시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소비 지도를 펼쳐놓고 분석했죠. 아시아 문화 수출 통계, 소셜미디어 트렌드, 언어 학습 인구 변화. 모든 수치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흐름일 뿐이야. 문명적 전환이라고 보기엔 너무 성급해.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죠. 너는 진실이 두렵기 때문에 부정하려는 거야. 일주일 뒤 베이징 문화원에서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동양 문명의 원류라는 주제로 국제 포럼을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포럼 당일 베이징 문화원의 대강당은 웅장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행사였죠. 첫 번째 발표자가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문화는 중화 문명의 분지입니다. 가지에서 뻗어나온 작은 줄기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복은 명나라 복식에서 유래했고 한글은 몽골 파스파 문자의 영향을 받았으며 김치조차 중국 스촨의 파오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분지라는 표현 속에 담긴 오만함이 제 가슴을 찔렀죠. 그들은 한국 문화를 독립적인 문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중국 문명의 하위 개념으로 격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만약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학계에서 중립성을 잃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침묵하는 건 역시 비겁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베이징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인정하기 두려운 건가? 저는 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제가 평생 믿어온 체계를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불안이 제 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저도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베이징에서의 혼란스러운 나날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마주하고 싶었죠. 인천공항에 내려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창밖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는데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한글이 크게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과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 글자 정말 아름답네요. 어떻게 읽는 건가요? 한 서양인 관광객이 한 젊은이의 티셔츠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사랑이라고 읽어요. 러브라는 뜻이죠.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며칠이면 읽을 수 있어요. 젊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이론이나 정책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자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꺼이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우연히 한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한글 서예 대회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체육관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앉아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자유라는 글자를 정성스럽게 쓰고 있었죠. 아이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고 먹물이 종이 위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아이의 손끝에는 600년 전 세종대왕의 숨결이 살아있었습니다. 한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가 지금 이 순간 한 아이의 손을 통해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 아이는 지금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문명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저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궁궐 앞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한 노인이 앉았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죠. 외국분이시죠? 한국에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노인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연구하러 왔습니다. 영국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글이요. 참 고마운 글자죠. 우리 글자는 힘들게 살던 시절에도 희망이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나라가 가난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한글만큼은 누구나 배울 수 있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 어두운 시절을 견뎌낸 희망의 등불이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요. 저는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 글자를 연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종대왕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힘은 정부나 기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죠. 이건 체제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드는 문화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의 문화는 인의가 아닌 진심이었다. 나는 이제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 배우는 제자가 되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 하나하나가 한국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 같았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국의 유명 일간지 더 타임스였죠.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저는 분노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K컬처, 중국 문화의 현대적 재포장에 불과. 기사는 한국 문화가 중국 전통의 변형일 뿐이며 세계가 이를 오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사를 쓴 기자가 중국계 로비스트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사실이었죠. 며칠 뒤 프랑스와 독일의 주요 언론에서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이 아니다.
K-팝과 K-드라마는 일시적 유행일 뿐 명백히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중립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면 객관성을 잃는다는 비판을 받을 게 뻔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이 과연 학자의 도리인가? 침묵은 곧 거짓을 방조하는 행위였습니다. 제가 본 것, 느낀 것, 연구한 것들이 모두 왜곡되어 세상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연구실과 집을 오가며 끊임없이 고민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문자의 자유, 문화의 진실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동양이 중국에서 벗어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문명의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베이징 포럼에서 본 중국 학자들의 불안, 상하이 거리에서 목격한 문화 역전 현상,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심. 한국의 문화는 중국의 파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자적인 창조였습니다. 훈민정음이 그 증거입니다. 새벽 5시, 저는 마침내 칼럼을 완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디언지 편집부에 이메일을 보냈죠. 사흘 뒤, 제 칼럼은 가디언 일면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제 칼럼을 인용하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엄청난 공격도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저를 맹비난했습니다. 레이먼드는 한국 정부에 매수된 조작된 학자다. 객관성을 잃은 서양 학자의 편향된 시각.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은 비난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동료 학자들 중 일부도 등을 돌렸습니다. 자네는 학자로서의 중립성을 저버렸네. 옥스퍼드의 한 교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하지만 그때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교수님,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뒤로 수백 통의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왔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비난받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을 때의 후회가 훨씬 더 두려웠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중립적 학자가 아니다. 나는 진실의 증인이다. 창밖으로 런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글자가 오늘 다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싸움의 한가운데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2025년 12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세계 문자 문명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와 문명사 연구자들이 모이는 권위 있는 자리였죠. 저 역시 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대거 참석해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베이징 대학교의 저명한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는 연단에 올라 자신만만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몽골 파스파 문자와 한자 의문학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파생 문자입니다. 동아시아 문자 체계는 모두 한자 문명권에 속해 있으며 한글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여러 학술 자료를 제시하며 한글을 한자 문명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일부 서양 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저는 좌석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저는 여러 학자들의 발표를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에드워드 레이먼드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제게 쏠렸고 중국 대표단의 날카로운 눈빛도 느껴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학자로서 오늘 한 왕의 예언을 증명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훈민정음 서문 원문을 띄웠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은 중국과 다르다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차이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장내가 숨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훈민정음은 1443년 창제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배층과 중국 명나라 모두 이 문자 창제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화 질서에서 벗어나는 행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꿔 한글의 과학적 체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그 어떤 문자의 영향도 받지 않은 독창적 창조물입니다. 자음은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인간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파생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문명은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기록할 수 있는 자가 역사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쓴 문자는 바로 한글입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꾼 문화적 독립은 오늘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언어로 동양을 봅니다. 장내가 폭발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동시에 사진을 찍었고 일부 학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패배의 인식이 담겨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프랑스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주장은 기존 학계의 통념을 뒤집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훈민정음을 연구하고 한국 문화를 목격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의 편견을 깨뜨립니다. 그날 저녁 제 발표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해시태그 훈민정음, 해시태그 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BBC, CNN, NHK 등 주요 언론이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 영국 학자가 동양 문명의 경계를 다시 썼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의 파리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세종의 글자가 다시 세상을 울렸습니다. 파리 포럼 이후 세계는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BBC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였죠. 프로그램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부터 현대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까지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시청률은 BBC 다큐멘터리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CNN과 NHK도 비슷한 내용의 특집을 잇따라 내보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문화 수입국이 아니다. 문화의 발신지다. 전 세계 언론이 이제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글과 문명의 독립 강좌가 개설되었고 소르본 대학교에서는 한국어학과 신입생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도쿄 대학교조차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재해석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한글의 독창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제 이메일 함에는 전 세계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협업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2026년 1월,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연구가 아니라 순례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한겨울의 서울은 차가웠지만 거리는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곳이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5시, 저는 동상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청동상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얼굴은 엄숙하면서도 자비로웠습니다. 동상 뒤로 붉은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Your Majesty. You saw this coming. DIDNT you. 폐하,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예견하셨던 거죠? 600년 전 한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가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2025년 11월 베이징에서 느꼈던 불안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학자들의 자신만만한 표정, 그래프가 뜬 순간의 충격, 상하이 거리에서 목격한 문화 역전. 그때의 불안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깨어날 예감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진실 앞에서 중립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편을 요구하지 않지만 증언을 요구했던 겁니다. 세종대왕 동상 아래 새겨진 글귀를 읽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명은 누가 먼저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깊이 남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중국은 거대했지만 표면적이었고 한국은 작았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기록한 문자였습니다. 세종은 백성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글자로 만들어냈던 겁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퇴근하는 사람들, 관광객들, 연인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한글을 읽고 쓰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 평범한 일상 속에 600년 역사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세종대왕 동상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의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의 상징입니다. 폐하께서 만드신 것은 문자가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왕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본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문명의 중심은 서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되자 광화문 광장에 불이 켜졌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600년의 시간이 오늘 하나의 언어로 완성되었습니다.